소음 너머 현안의 뼈를 해부해봅니다. 아는 비서관입니다. 혹시 동료든 상사든 정치인이든 겪다 보면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이 사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나? 왜 저렇게 지밖에 모르지? 소시오패스인가? 싶었던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포인트는 리더로서 자질이 있어 보이고 그런 역할을 마다 않고 비전도 나름 제시하고 냉철한 모습도 보이는 그런 인간에게 우리 뇌가 끌리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때 국모라 불리며 방글라데시의 기적을 이끌다 하루아침에 국민 살해 혐의로 사형수가 된 여성이 있습니다.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오늘은 왜 어둠의 3요소를 가진 인간들이 리더가 되는지, 아시아의 호랑이가 될 뻔했던 방글라데시, 그 기적의 경제 성장을 만들어낸 30년 독재, 그 끝에 학생 시위가 그 권좌를 어떻게 3개월 만에 무너뜨렸는지, 이 두 가지 성공하는 악인들의 비밀과 철권 총리의 몰락을 경유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다크 트라이어드, 어둠의 3요소입니다. 2002년 캐나다 심리학자 폴 허스와 윌리엄스가 묶어낸 개념이죠. 첫째, 나르시시즘, 내가 짱이다.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특권 의식을 의미하고요. 둘째, 마키아벨리즘, 목표를 위해선 뭐든지. 속임수, 조종을 일삼고 도덕성이 결여된 성향. 마지막, 사이코패시, 공감? 그게 뭐냐? 충동성, 공감 결여, 죄책감 없고. 이 셋이 어벤져스처럼 뭉치면 성공하기 좋은 최강 빌런 인격이 탄생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이 비전을 제시하고 마키아벨리즘이 전략을 짜고 사이코패시가 무자비한 실행력을 더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시너지가 나는 셈이죠. 순수한 나르시시스트는 그냥 재수 없는 인간이지만 이 셋이 합쳐지면 강력한 리더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탄생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이코패스는 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연쇄살인마나 감옥에 갇힌 한니발 렉터 같은 식인의사 같은 모습을 생각하기 십상이죠. 근데 걔들은 실패한 사이코패스고요. 성공한 사이코패스들이라면 월스트리트에 실리콘밸리에 그리고 여의도나 용산 혹은 백악관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둠의 3요소를 고루 갖춘 이 인간들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친사회적인 가면을 기가 막히게 잘 쓴다는 거죠. 매력적이다, 카리스마 있다, 추진력 있다. 다 이 가면의 다른 이름이죠. 이 정신의 가면, 마스크 오브 세니티라는 개념인데 한마디로 제정신인 척하는 표정관리의 달인들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감정을 흉내내는 능력 덕분에 이들은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 쉽단 거죠. 닥트레드 외에 또 하나의 핵심은 자기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위 가서 어디 시장 노지사, 심지어는 대통령 출마하세요. CEO 맡아달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빡세겠다. 잘못하면 욕먹겠네. 내 사생활도 이슈가 될 텐데. 하고 고민하면서 책임과 위협부터 인식하죠. 근데 DT 성향자들은 권력, 지위, 보상, 통제력, 눈이 번뜩하면서 기회부터 본다는 겁니다. 애초에 출마나 임원 승진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인간의 표본 자체가 일반인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권력 그 자체를 보상으로 느낀다는 거죠. 사실 승진 시스템이나 선거 시스템 자체가 이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겸손하고 공감 능력 높은 사람들은 이 아귀다툼이 역겨워서 스스로 관두거나 하게 되면 결국 이런 류의 사람들만 그 그룹에 남는 거죠. 링컨 같은 사람은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했다는데 죽기 전에도 권력을 원하는 모습을 비출 때부터 이미 그 낌새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인 중 사이코패스 성향은 약 1%로 봅니다. 100명 중 1명이죠. 근데 여러 연구를 보면 CEO나 고위 임원급 수감자들 표본에선 4%에서 12%까지도 봅니다. 100명 중 1명이 아니라 운 나쁘면 10명 중 1명 꼴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10명 중 1명 꼴이면 걸러져야 정상이잖아요. 왜 뽑냐? 매력적이거든요. 특히 나르시시스트들은 비전을 제시하는데 도사들입니다. 내가 다 해결할게. 나만 믿어. 우리는 위대해질 거야. 이 근자감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런 후광 효과에 넘어가서 말 잘하네? 그럼 일도 잘하겠지. 이렇게 대강 퉁쳐버리는 거죠. 카리스마는 사실상 포장지일 뿐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포장지를 보고 내용물까지 훌륭할 거라 쉽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죠. 결과론적으로 대중이 그걸 승인해줬다는 거죠. 겸손 떠는 리더보다 자신감 넘치는 리더를 선택한 겁니다. 비교적 한국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삼으니 좀 덜할지라도 보통 사람의 무의식이 겸손을 무능으로, 나르시시즘을 유능으로 단정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다크 트라이어드 리더십의 현실판 끝판왕을 보죠. 최근 방글라데시 전 총리였던 셰이크 하시나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국무, 건국의 어머니, 좀 거북한 수식어도 붙었던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딸. 이분 총리만 5번, 20년 가까이 집권하기도 했고 다카의 여자라든지 철의 여인으로도 불렸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배경엔 국가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971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서 독립할 때 3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일을 겪었죠. 그리고 4년 뒤 1975년 8월 15일 군부 쿠데타로 아버진 대통령, 어머니, 남동생 둘, 집안에 있던 일가족 17명이 몰살당합니다. 하시나와 여동생은 당시 독일에 있어서 이 기적적으로 살았죠. 국가적 트라우마와 개인적 트라우마가 합쳐진 겁니다.
이 정도 트라우마면 권력에 대한 집착 혹은 안보에 대한 편집증이 생길 만도 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국가의 생존을 동일시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오를수록 나에 대한 비판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 30여 년간 방글라데시 정치는 두 여인의 전쟁이었어요. 하시나 대 칼레다 지아, 두 명의 배곰, 즉 여사들이라고 불렸죠. 서로 총리 자리 뺏기고 정권 바뀌면 전임 총리 감옥 보내고 드라마 뺨치는 아귀다툼이었죠. 이런 살벌한 내부 정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마키아벨리즘적 속성은 필수였을 겁니다. 그러다 2018년 하시나가 라이벌 칼레다 지아를 부패 혐의로 깔끔하게 감옥에 보내버리면서 1인 독재 체제가 완성됩니다. 근데 욕만 할 수가 없는 게 이분 개발 독재의 귀재였습니다. 하시나 집권기 방글라데시 경제 미친 듯이 성장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인당 GDP가 3배가 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최빈국 아니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치 한국 최빈국 아니야 하는 외국인들스러운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상징이 아시아의 호랑이가 될 뻔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방글라데시의 기적이라고 불렀고요. 이 성과가 그녀의 나르시시즘을 국가적 자부심으로 포장해 주었고 국민들은 그 성과 때문에 그녀의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을 묵인해줬던 거라 볼 수 있겠죠. 외교도 줄타기를 잘했습니다. 전통적 우방인 인도와 신흥 큰손인 중국 사이에서 돈은 돈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다 챙겼죠. 인도한테는 안보를 약속하고 중국한테는 인프라 투자를 받았어요. 미국이 민주주의 뭐라 하든 알바냐라는 식으로 해왔었고요. 이 소위 대나무 외교 하시나의 업적 중 하나로 꼽혀왔죠. 몰락하기 전까진. 근데 이 경제 성장의 화려한 그늘엔 괴물이 자라고 있었죠. 2018년 그 악명 높은 디지털 보안법입니다. 국가 이미지나 정서를 훼손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쓰면 징격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총리 비판, 정부 정책 비판 싹 다 국가 정서 훼손이 됐습니다. 언론인, 교수, 학생 수천 명이 이걸로 잡혀갔어요. 합법적인 재갈이었죠. 이건 탱크나 몽둥이로 밀어붙이던 1세대 독재가 아니라 법과 시스템을 이용해 조종하는 2세대 독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2024년 1월 총선에서 이런 압제에 대한 반작용이 폭발합니다. 야당 BNP는 어차피 조작된 선거라며 보이콧했죠. 투표율 40%, 하시나의 아와미 연맹은 결과로 300석 중 224석을 가져갔습니다. 이 분기점을 지나면서 민심은 이반했고 경제 성장이든 대나무 외교든 그 방패들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해 7월 학생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처음엔 공무원 시험 할당제 폐지 요구 정도였어요. 애국자 후손 가산점 같은 소위 불공정 이슈였죠. 제야에서 영악하게도 청년들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총으로 진압합니다. 학생 시위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죠. 수백 명이 죽었어요. 할당제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폭발하게 됩니다.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무자비함으로 답한 순간 정권 붕괴는 시간 문제가 됐죠. 방글라데시판 1987이었어요. 8월 하시나는 결국 인도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과도 정부가 들어섰죠. 그리고 10월 사형 선고, 부패나 선거 조작 혐의가 아니라 살인교사 및 살인 혐의로요. 하시나를 날리려는 쪽에서의 부패 혐의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느라 관련자들도 많고 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살인이라는 꼭지를 잡아서 여론의 분노를 결집시키면서도 빠르게 판결을 받아내는 쪽으로 간 거죠. 영상의 처음 질문으로 복습 겸 돌아가 보죠. 쉐이크 하시나, 다크 트라이어드 리더였을까요? 첫째, 나르시시즘, 국부의 딸, 국모라는 자기 정체성,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만이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신념. 둘째, 마키아벨리즘, 디지털 보안법으로 정적과 언론을 합법적으로 싹 다 시쳇말로 조지고. 셋째, 사이코패시, 시위대를 향해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발포를 명령하고 측근의 베일리로드 참사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았죠. 충분히 의심해 볼만 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시나가 착한 리더였다면 과연 그 아귀다툼 속에서 30년을 버티고 인도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경제 기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리콴유든 하시나든 혼란스러운 신생국을 캐리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이 필요하기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로 국운이 기울었다 싶을 땐 사람들이 자연히 강력한 리더를 원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우리는 소위 선한 리더를 원한다고 말하고 소위 악한 리더를 캔슬하지만 과거를 되짚어보니 실제로는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무자비한 리더를 용인해왔던 거죠. 하시나의 몰락 이후 방글라데시의 미래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시나리오, 아니면 그 틈에 군부가 장악하는 제2의 미얀마처럼 되든지 하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우리 삶에도 하시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비저너리처럼 보이고 거침없는 창업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잔인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는 정치인, 매력적인 나르시시스트 상사, 말을 뒤틀어서 옮겨서 제 목 챙기는 동료, 본인 필요할 때 아니면 안 찾고 공감 잘 못하는 친구 등등 해서요.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듣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이번 주제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력에 속아 괴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불편한 가능성은 사라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별의 순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선택의 결정타를 날리는 건 유권자들이고 그 사람들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겠죠.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얘기로 찾아와 볼게요.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